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일본인들의 사실은 노후가 주식시장에 또 달려 있어요. 정말로 경영진이 주주들하고 한 배를 탄 사람일까? 재무제표가 일단은 좀 탄탄하긴 해야 됩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누가 봐도 성장주죠. 그러면은 지금 화두는 비용 절감입니다. 왜 우리는 미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하고 좀 주가가 다르게 흘러가나요? 전략이 다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업들이 좀 부족함, 아쉬움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주주들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에 보시게 되면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왜 일본이 갑자기 일본만 상황이 다른 나라는 다 안 좋은데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그럴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제일 많이 미친 요인은 뭐냐 하면 일본의 동경거래소에서 기업들한테 이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청산 가치보다도 아래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은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며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게 PBR이잖아요.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한 40% 정도 됩니다. 증시 전체에서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하나둘씩 방책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달 초에 그런 주문을 한 건데, 가령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 현금 배당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 기저에는 뭐냐 하면 일본의 기업들, 업력이 길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자본 효율화 정책은 서구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서, 그래서 미국은 PBR이 4배가 넘거든요. 근데 일본 증시는 니케이가 한 1.7배, 토픽스 한 1.4배거든요. 왜 우리가 더 저평가를 받지? 자본 효율화 정책을 안 펴서인 것 같아. 그러니 자본 효율화 정책을 펴라고 주문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증시 자체가 PBR이 1배가 평균적으로 아래에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일본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주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자본 효율화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게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본 효율화 정책에 있어 가지고서는 글로벌에서 되게 뒤떨어진다. 그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라는 생각을 기업들이 되었든 정치권이 되었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지금 옆에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본유무라가 어떤 거예요?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해버리는 거죠. 어떤 기업이 1,000원을 벌어요. 그리고 발행 주식수는 100주예요. 그러면 한 주당 이익은 10원이 되겠죠. 근데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50%를 사서 소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익은 똑같이 1,000원이겠죠. 근데 발행 주식 수는 100주가 50주가 되니까는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2배가 되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PER 멀티플이 같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론상으로는 2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현금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2% 3%였는데 7% 8% 준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에 있어서는 주가가 하나도 못 올라도 4, 5%는 매년 더 얻게 되는 것이니까는 구조적으로 수익률을 올려나갈 수 있는 방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2006년 이래로 최대 벌써 나온 것만 해도 최대 금액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일본의 연금이 일본 주식의 비중을 아베노믹스 이후로 꽤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사실은 노후가 주식시장에 또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시장이 잘 되면은 노후 자금 고갈되는 것도 속도가 많이 늦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있는데 또 마침 보니 선진국 대비해가지고서 일본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렴하니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쓴다고 해서 사실 그게 달라질 건 없겠죠. 근데 저평가인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들은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오를지도 몰랐고 그 순간부터 또 조정이 나올지도 몰랐고 저는 맞춘 게 없어요. 그래서 맞춘 게 없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정확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는 아주 장기 성장주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 펀드 운영을 했었고 그게 제일 이제 금액이 클 때는 한 8, 9천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때 제 포트에서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JYP 엔터였었고 JYP 엔터가 한 5천원에서 만원 사이에 그때 당시 저희 회사가 한 2대 주주로 보유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가는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가지를 않더라고요. 이렇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막 아주 고생길을 하면서 성장주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주의 주가의 궤적이다라는 것은 사실 그거는 어지간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좀 견디기 힘든 과정이다 이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데 내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도 많이 했고 아니면 내가 그쪽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게 될 것 같아. 아, 이 회사가 정말 경영진도 훌륭하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 투자도 잘 되고 있네. 정말 좋군. 이런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면은 뭐 딴 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잘 하시는 분야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이렇게 성장주들이 과거에도요 뭐 엔터주나 2차 전지주뿐만이 아니라 1900년대 초반에 자동차가 처음에 부흥기를 겪을 때 하여튼 그런 신사업이 만들어질 때에는 산업 전체가 한번 와 하고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점점점 승자가 결정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승자를 우리가 잘 고르는 것이 장기 투자에서는 엄청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필리피샤에 대해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가 이제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경쟁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이냐라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2차 전지에서도 분명 그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멀리 아주 뭐 100년 전의 사례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2015, 16년에도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 화장품 주식, 중국 주식이 정말 좋았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사업을 한다라고만 하면은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있고 LG생활건강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16년부터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아모레는 계속 내려갔어요. 반대로 LG생활건강은 지금이야 이제 작년부터 주가 확 깨졌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누가 더 대응을 잘했느냐, 진짜로 경쟁력 있게 사업을 해나갔느냐에 따라서 두 회사의 운명이, 주가의 운명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실 때에 2차 전지에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기업, 저는 사실은 그쪽에 대해 가지고서는 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쪽의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정말 잘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또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정말로 경영진이 주주들하고 한 배를 탄 사람일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거는 사실 과거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상한 행위들을 해가지고서 이익을 좀 빼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주주를 정말로 생각해 주는 거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그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제표가 일단은 좀 탄탄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잘해 나가려고 하더라도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장기 성장주라는 거는 그 사이에는 경기가 몇 번이나 요동을 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 나쁘게도 실력은 있는데 재무 구조가 불안정해가지고서 요것만 넘기면 되는 데를 못 넘기는 기업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최소한의 재무적으로 건전성을 갖춘 기업, 저는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개의 회사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장주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비상장 주식인데 성장주 플랫폼 기업을 바라볼 때에는 흑자나 적자나를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미래 비전이 좋으냐,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성과 지표 자체가 달라요. 근데 상장을 한 순간부터는 성장주는 아무리 미래 비전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분기 실적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누가 봐도 성장주죠. 성장을 원하는 주식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건데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그래서 예상 대비 잘 나와요, 못 나와요,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화두는 비용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워낙 좋은 상황에서는 지출을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왜 반등이 나왔냐라고 했었을 때에 생각보다도 너무 빠르게 비용 절감을 확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익이 추정치 대비해서 다 잘 나와버리니까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겠어.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거기는 기업들이 자본 정책까지 펼쳤죠. 막 자사주 매입 소각에다가 배당까지도 과감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에 주는 시사점이 저는 크다라고 봐요. 왜 우리는 미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하고 좀 주가가 다르게 흘러가나요? 전략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용 절감을 철저히 했느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주주들에게 나눠줬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주가가 나뉘게 되지 않을까 했고, 지금까지로 봐서는 네이버가 비용 절감 면에서는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분기 실적 나왔을 때도 네이버가 시장 대비, 예상치 대비 좀 더 잘 나왔고 카카오는 그러지를 못했고, 그게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주가에 좀 최근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은요, 1970년대가 미국 증시는 박스권이고 좋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령 예를 들어서 버핏이 투자한 걸로 유명한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매입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발행 주식수를 극단적일 정도로 많이 줄여버렸었어요. 그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내 주식이 제일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해버려서 내 주식을 사가지고 일종의 투자를 한 꼴이 된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것들이 있었고 여러 연구 결과에도 나오지만은 주가 부양 효과가 컸다라는 거는 주제의 사실이니까는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늘기 위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우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왜 줄어들었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하질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했었어요. 2015년도에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당시에 자사주를 샀고 소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는 그러질 않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금산분리법 때문입니다. 금융 계열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소각을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원래 그래서 삼성생명하고 화재가 가지고 있던 지분율이 소각을 해버리니까 10%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금융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이 그때 당시에 승인 신청 자체도 안 하고 초과되는 부분을 팔아버렸어요. 이러면은요 웃기게 되는 거죠. 발행 주식수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서 자사주를 샀는데 관계사에서는 매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사고 한쪽은 매도가 나와버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게 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뭔가 다른 지배구조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자사주 정책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업 가치만 봐야 된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은 생각보다는 그 주변의 환경들도 영향을 꽤 미칩니다. 반도체 주식의 경우는요, 과거의 패턴이 굉장히 좀 일정했습니다. 돈 되게 잘 벌다가 갑자기 적자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 감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실제로 이익이 이제 좀 반등을 보이게 되는 그런 시기로 이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요 반등이 나오기 한 2개 분기 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는 거죠. 아니 이 정도로 적자까지 갈 정도면 감산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 한 2개 분기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그러니 미리 사야 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시장의 예상이 어떠냐 하면은 2분기가 반도체 업황은 가장 최악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한 4분기부터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는 이제 반등이 시작될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 하반기에 반등, 2분기가 최악, 그럼 2개 분기 정도 전인 4분기 정도부터는 주가가 올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반도체가 이제 저점이 잡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2분기 여전히 보시면은 감산 빼고선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적자가 또 난다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아직까지 반도체 가격은 스팟 가격을 보니 반등을 못 하더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2분기까지는 당연히 그러할 거야 라고 이미 예상을 해놓고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그래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이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로 하반기가 좋아지느냐입니다. 하반기에 정말로 개선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스팟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해버리면, 아니면은 재고가 좀 줄어서 고객사들이 구매가 갑자기 요청이 증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무난하게 과거 패턴대로 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점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2분기 최악, 하반기 반등. 지금 이제 7만 전자를 향해서 6만 전자 이때쯤에 샀어야 되는 거.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게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또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는 막상 사실은 나한테 맞는 장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수익을 못 올리시는 일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심플해요. 지금 당장 이제 수익을 잘 내느냐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지금 자동차 업계가 직면해 있는 과제는 2가지인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용이할 것이냐, 여기에서 비용이 투자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 또 하나가 정말로 자율주행차가 될까, 그러면 자율주행 쪽에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그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경쟁력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느냐,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한 절반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사가지고서 정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투자자분들께서 과연 그게 이 기업이 창출해내는 현금을
흐름 내에서 친환경차 준비도 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 준비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도 마진이 유지가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가 가미가 되어야지 자동차 주식에 대해 가지고서 투자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현대차를 봤었을 때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중에서는 사실 글로벌에서 가장 손꼽힐 정도로 준비는 잘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근데 처음부터 친환경차로 치고 들어온 기업들이 워낙 강력하게 도전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경쟁에서 밀리는 게 있는 것이지, 기존의 업체들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아주 균형 있게 준비를 잘하고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정말로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규제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돈을 맡긴 투자자들에 따라 가지고서 다른 미션을 줍니다. 어떤 투자자는 절대 수익을 내줬으면 좋겠다. 어떤 투자자는 벤치마크 대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리스크 단위 대비해서 더 나은 수익률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었으면 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로 다양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매니저들은 펀드마다 그 요구에 따라 가지고서 다른 미션을 부여받아서 운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미션은 장기적으로 가장 내가 좋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 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자 성향 분석도 설문조사도 하지만은 리스크 테이킹 형이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90이 됐든 뭐 2배, 3배가 됐든 나는 변호사에 큰 걸 찾겠어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난 따박따박 배당 나오면서 장기 성과를 이렇게 꾸준히 올려가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펀드 매니저하고 개인 투자자는 완전히 다르다. 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본인의 그냥 성향에 맞게 저는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목표를 그냥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뚜벅뚜벅 하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잘 하셨던 비결이? 무조건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다 어그러질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한 대로 되었다라는 것 자체로 생각을 그 사람이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별 변수가 발생 안 했다라는 그 운 자체가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시장에서 보시면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행동력이 빠른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결실을 맺기까지 해서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요. 내가 생각한 게 그대로 이어지기만 했다라고 해도 그거는 운이 좋은 거죠. 운칠기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저도 이제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독감도 많이 유행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